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전문을 보시면 우리 헌법에 있어서 1948년 제헌의회에서 의결한 헌법이 1987년 제9차 개정을 통해서 현행 헌법으로 유지되고 오고 있다라는 것만 보면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그 다음에 9차에 걸친 개헌이라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헌법의 전면 개정과 새로운 헌법의 제정의 구분의 그 정도가 상대적임을 배웠듯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헌법이라고 보여지고,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정치사적으로 우리 현대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대한민국 건립과 함께 그다음에 현재적으로 제6공화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잘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전두환 군사정권 정부에서 제5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현행 헌법체제 하를 제6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현실을 본다면 사실은 3차, 5차, 7차, 8차 또 9차 개헌은 새로운 공화국 차수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우리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공화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신헌법 체제만이 조금 문제가 되지,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제2공화국이 아니냐, 유신헌법 체제는 정말 전제적인 헌법이라고 보여지고 그 전후에서 1공화국과 제2공화국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 공화국에 관한 구별을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우리 헌법의 제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헌법은 그러면은 1948년에 새롭게 처음으로 어디선가 탁 갑자기 나타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헌법사를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도 있는데, 헌법 조문 자체만 보면 사실 우리 헌법 조문은 1948년에 처음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현재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가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헌장, 헌법도 결국 5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양반이 이승만 씨인데, 이승만 씨가 독직 때문인가요? 1925년에 탄핵 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현행 헌법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현행 헌법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했다. 이제 종정과 함께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때 이제 이승만 씨가 미 군정에 이제 같이 관련을 맺으면서 미군의 힘을 얻어서 이제 정권에 개입하는 과정들이 역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전사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구체적으로 제헌헌법, 우리 헌법에 있어서 현행 헌법의 가장 근원이 된 제헌헌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절차를 보면 참 정치적 혼란, 자,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독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부의 수립 또 정치적인 체제의 안정과 구축은 요원한 것이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친일파들에 대한 정리와 숙청은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 중세 이제 근대 왕권 절대군주 시대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의회주의로 넘어가는 시대에 보면 아직 행정은 왕들이 잡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 조직 어떤 이것을 새롭게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제대로 자체적인 국가 조직을 이루지를 못하고 결국은 기존의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치안이나 여러 행정 조직에 여전히 친일 세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친일 세력이 계속 유지돼 온, 그건 뭐 군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친일 세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국대를 일으키는 뭐 단추도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유엔에서 남한만 총선거하기로 결정하고 또 김구 선생 같은 임시정부 쪽은 참여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좀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뭐 뒤에 사후적으로만 판단되는 거여서 그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마치 병자호란 때인가요? 왜 우리 최명길하고 김상원 주화파와 적화파의 어떤 그런 갈등처럼 강화를 맺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두 양반이 심양에서 만나서 뭐 둘 다 강화와 척화라고 하는 대립관계를 보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을 사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 뭐 후에 결과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제한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한에서만 결국 총선거가 실시되고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헌법기초위원회 구성해서 유진호 씨, 그 당시 뭐 헌법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진호 씨가 이제 헌법 초안을 냈는데 이때 유진호 씨가 참고를 한 것이 와이마르 공화국 헌법 초안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독일은 와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포기하고 49년에 새로운 현행 독일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독일이 포기한 와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모범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 조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조직 정치 체제는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했는데 이때 이제 미 군정이 개입을 해서 이승만 씨가 개입을 해서 뭐 대통령제 끌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제와 단원제 의회 단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약간 혼합형의 정부 체제가 헌법 안으로 들어갔고 이것을 재헌의회에서 국회에서 헌법안을 의결함으로써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국민투표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 행사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재헌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국민 대표들을 통해서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친일파였던 한민당, 친일파라고 말하기 그러면 보수 세력이었던 한민당. 왜냐하면 이승만 씨는 국내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한민당과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제 중심이지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것. 그 다음에 4년 임기에 재임은 가능했습니다. 재임은 가능했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유진호 씨가 낸 헌법안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예컨대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부통령까지 선출하고, 대통령도 선출하고, 부통령도 선출하고, 어디서? 의회에서. 뭐예요? 마치 수상을 선출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인 것이죠. 그 다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겸직이 이미 이때부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 왔고요. 뭐 국회는 단원제였고 그 다음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위헌 문제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탄핵심판도 따로 탄핵심판소에서 할 수 있었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의회의 통제가 인정이 되었다. 헌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니다. 국민투표로 하지 않고 국회에서 헌법 제정, 헌법 개정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뭐 기초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재밌는 것이 사회권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오히려 사회권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이익 분배 균정권이라고 하는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득을 얻을 때 근로자들이 그 이득에 참여해서 일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약간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기본권에 깔려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기본권 내용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조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법률 유보 형식이 그래서 제헌헌법 조문을 보시면 전부 다 모든 조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냐고는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이 인정되는 그런 양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연권적 사상이 아닌 듯한 표현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반민족 행위자, 일제시대에 친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를 만들었지만 실제 뭐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자, 제헌헌법의 내용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제1차 개헌을 겪게 되는데 아쉽게도 제1차 개헌은 평상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시 중에 이루어집니다. 뭐 배경은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갑부 장관들에 대한 불신임을 가능하게 하는 국무원 불신임제를 인정을 했다. 뭐 이미 부결된 안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다는 점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됐다고 비판을 받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상당히 경찰들을 동원한 불법적인 절차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뭐 핵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는 선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원래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활용하잖아요. 나폴레옹. 의회 활용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독재하는데 누가 의회에서 지원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 활용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도 직선제로 국민들로부터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휴전하고 나서
뭐 재임 하는 거 괜찮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재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야 8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선 제한 규정을, 그것도 참 재밌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찬성하겠습니까? 찬성 못했죠. 그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이제 자기 지지 기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유당을 만들어서 자유당이 이제 의회에 들어오게 되고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국회에서 이제 자기 지지 기반 세력을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3분의 2 헌법 개정 의결 정족수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숫자가 203표, 203명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데 13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36명이 돼야 되는데 135명밖에 안 돼서 3분의 1을 얻었다고 해서 부결되었다고 선언됩니다. 뭐 저는 직접 보지 않고 드라마에서 이제 제2공화국인가요? 제1공화국 그 옛날에 했던 드라마 아직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VOD로.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그날 밤에 모 대학의 수학 교수 찾아옵니다. 수학의 기본 원리도 모르신다고. 0.5면은 반올림하면 된다고. 근데 왜 0.5 얼마만 한데 왜 그거를 안 되는 것처럼 하냐. 그래서 수학 교수의 말을 듣고선 결국은 4-4-5입이라고 하는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라고 하는 수학의 원칙을 가지고 헌법 규정을 해석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국문학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리적, 수학적으로 할 거냐. 그게 수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규범적으로 이런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없이 그러니까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한 거죠. 야, 수학적으로 볼 때 4-4-5-1에 오케이. 그럼 3분의 2 넘었어. 통과. 헌법 개정. 욕심부리다 보면 전체적인 유연성 발생하게 되고 결국 본인이 삼선하기 위해서 헌법안을 개정합니다. 재밌게도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하고 비교가 되죠. 워싱턴은 그 당시 사실 워싱턴도 사실 전쟁에서 맨날 패배만 하던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저기 전쟁에서 패배한 영국군에게. 그래서 전혀 그 다음에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미국의 민병이라고 독립군의 민병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이렇게 조직되지 않은 군대이기 때문에 조직된 영국군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결국은 결국은 독립을 이루고 또 다행히 뭐 잘 정치를 해서 삼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워싱턴은 또 헌법 규정도 가능했고 그런데 워싱턴은 본인이 이렇게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4-4-5입 개헌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조문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내용으로 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칙에서 그러니까 조문을 바꾼 건 아닙니다. 부칙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 제한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제를 폐지했고요. 왜요? 의원내각제조서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다만 개별적 국무원 불신제는 유지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고려가 되면 부통령이 승계하고요. 한 가지 군법회의가 설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여러분 원래 재헌헌법에서는 상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합니다. 국가통제경제. 왜냐하면 식민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 질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4.4.5입 제2차 개헌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전환을 합니다. 또 헌법 개정의 한계를 헌법 조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98조에 보면 제1조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조 내용이 그대로, 그래서 민주공화국 원리, 국민주권 원리, 그 다음에 국민투표제 7조인가 하는 것은 절대 개정하지 못하도록 헌법 개정의 한계를 헌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중요한 특징적인 개헌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차 개헌, 이승만 대통령 결국 대통령이 되긴 하는데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반대, 그리고 4.19 의거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독재자는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어쨌든 결국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가보안법도 강화해서 진보당 등록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횡을 일삼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위원회, 헌법개정기초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여기서 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의원내각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의미는 최초의 의원내각제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서 제2공화국 헌법 내용은 의원내각제의 핵심적인 기반을 두고 있고요. 양원제, 참여원과 민의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을 정부조직만 먼저 볼까요? 복수정당제 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보당 등록 취소하면서 이렇게 독재자들의 특징이죠. 반대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는 복수정당제를 헌법 조문에 두고 그 다음에 정당의 지위를 보장하며 그다음에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선거를 통한 소위 말하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는 헌법특별처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하는 제도들을 만들지만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고요. 특히 헌재 같은 경우는 곧 이제 거의 법률까지 만들어 놓고 5.16을 겪게 됩니다. 또 선거의 부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해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경찰들이 맨날 여당, 대통령 똘마니 노릇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왜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규정이 이 경찰의 중립성,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느냐. 제1공화국 때 얼마나 많은 부정과 독재적인 요소가 강했는지에 대한 그 반동에 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제2공화국 헌법의 내용은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민주적인 작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이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친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도 해방된 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하에서도 다시 이렇게 벗어난 뒤에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니까 결국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는데 아는 분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는 그분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데모를 했는데 대학생들도 데모했지만은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데모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 데모하러 딱 나갔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와가지고 데모하고 있었다고 옆에서. 그래서 참 네, 그 당시는 그랬던 정치적인 혼란기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친일파도 해결 못했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 공무원들, 경찰들 제대로 해결 못하고 그냥 무능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데모를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요 제4차 개헌은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 요거 하나 개헌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4차 개헌을 볼 때 불소급의 원칙, 형사처벌에 불소급의 원칙이 위반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한 가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또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관한 것만 정한다면 처분적 법률의 금지 원칙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3.15 부정 관련자들,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에 결국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부 쿠데타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 뭐 이렇게 역사적인 몇몇 기술들을 보면 이미 소문이 꽤 파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4월에 군부 쿠데타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는데, 그런데 이제 윤무선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결국 그래서 5월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이 군사혁명위원회에서 국회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그 당시 장명 정권 총사퇴시키고 결국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고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3권을 장악하는 기구가 군부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서 결국은 헌법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법을 만들어서 이 헌법안을 재건 최고위원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게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위원회가 확정을 해서 공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공포한 뒤에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했던 것을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확정한다. 그래서 역시 군사정권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가다 보니까 국민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최초의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수상은 이제 뭐 정치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내용 기본적으로 국가 조직을 보면 대통령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정당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당 국가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국회의원 될 수가 없다든지 정당으로부터 탈당하게 되면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든지라고 해서 정당과 의원직과의 관계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서 정당에 의해서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없애고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권을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양원제에서 다시 단원제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법관 추천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그 당시 제3공화국헌법 제8조에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이 규정이 됩니다. 아까 기본권 할 때 저기 제2공화국 때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말씀을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아까 기본권 제2공화국 헌법에 있어서 3차 개헌 할 때 그 기본권을 개별적 법률 위법 조항들을 싹 빼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을 제2공화국 제3차 개헌에서 처음 들어갔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전어가 검열제 금지가 이때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헌헌법은 상당히 법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왜냐하면 와이마르 공화국 헌법 규정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2공화국 헌법에 와서 자연법론적인 어떤 배경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가 규정되었다는 점, 제가 아까 기본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 개정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그나마 이제 안정을 되찾았는데 1969년 역시 우리 역시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삼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삼선 금지 규정을 4선 금지 규정으로 그래서 그 당시 헌법 조항이 69조였는데 제3항이 재임할 수 있는 거였는데 바꾸기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하나이다. 러시아 헌법 조항과 비슷하잖아요. 러시아 헌법 조항이 원래 3기 하고 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한 텀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 하는 거죠. 계속 하고 싶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요 이제 대통령 3선 제한 금지를 4선 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개헌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어요. 헌법 개헌안을.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조문 개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장기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다라고 밖에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자, 기본적으로 개헌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대통령 권한의 엄청난 확대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해산 할 수 있고요. 긴급 조치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요. 중요 정책을 언제든지 국민투표에 붙여서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연임, 중임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임기도 6년으로 합니다. 헌법위원회에게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 해사권, 탄핵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탄핵심판만 본다면 초기에 탄핵심판소가 따로 있었던 점 빼고는 보통은 헌법위원회에서 한 것,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지위를 약화시켰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앱니다.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마다 다시 전부 다 법률에 의하도록 법률 유보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구속적부 심사제 삭제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기본권 시간에 적법 절차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적부 심사제 왜 없앴느냐?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순전히 부자만 활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삭제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강하게 인정되고요. 한 가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그나마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이 처음으로 헌법 전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도 과거에는 국회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민투표로 국회도 할 수 있도록 이원화 시켰습니다. 평가 유신헌법 체제의 형성과 함께 결국은 영구집권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한편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투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은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만 하면 통과됩니다. 여태까지 독일 헌법 개정 약 62회, 63회, 64회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개정이냐? 국가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경제, 그다음에 입법 절차, 주로 이런 거예요. 왜요? 입법권이 뭔가 작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합리한 것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정체 상황에서는 국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교정해가면서 헌법을 개정했어요.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 운영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기본권 조문이 약간씩 바뀌곤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3번,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국가 조직에 관한 운영이었습니다. 많은 독일 헌법학자들은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독일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우민 정치, 중우 정치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국민의 민의를 수행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보니까 헝거게임? 저는 그거 보고 놀라는 게 전쟁하는데 방송하잖아요. 뭐 때문에 방송하는 거예요? 이미지와 여론 때문에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한된, 통제된 정보를 접하는 사람에게서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라고 할 때 민주주의의 원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통제된 언론 하에서 언론의 자유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어떤 냉전 종식을 하려고 하는 화해 무드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실제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또
이제 소위 말하면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이제 그 노동개혁에 대한 요구, 열망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새로운 그 사회 질서로의 변환을 제대로 이제 극복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그에 따른 반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했지만 사실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 또 그것을 헌법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축시키려고 했던 조치가 아니었나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경제개혁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경제발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그게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이었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기회였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평가를 다각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을 성취하고 또 장기 집권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 박 대통령은 비운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최후를 맞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말에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해도 정말 나중에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야당이 승리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김영삼 의원이 제명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암살 당하게 되고 다시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가 했지만 다시 군부가 개입해서 군사 정부가 다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2.12 군사반란과 5.17 계엄 확대 조치 등을 통해서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전두환 대통령도 통일주체 국무회의에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고요. 간선에 의해서. 그리고는 결국 헌법 개정을 하게 됐는데 이때 헌법 개정도 역시 국민투표로 하게 됐고요. 다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국회의 권한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국정조사권을 회복하는데 아직 국정감사는 회복되지 않는. 그다음에 구속적부심사제가 부활하고 또 연좌제가 다시 나타나고 연좌제 금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그다음에 적정임금의 보장, 환경권 등의 새로운 기본권의 창설과 함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규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연좌제 금지, 행복추구권, 사생활, 적정임금, 환경권 이 정도 내용이 새로운 기본권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헌법 개정 한계 때 잠깐 봤던 대통령 임기에 대한 조항은 현행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 제128조 제2항 규정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군사정부가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다시 민주화의 열망이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에 다시 이제 야당이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되고 1988년 올림픽 유치 등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가 사회에 전달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열망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독재하고 장기집권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을 우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라고 이제 야권에서 요구를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87년 4월 초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올림픽 뒤에 하자라고 해서 딱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데모가 엄청나게, 제가 고3 때였는데 그냥 뭐 나가기만 하면 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부천이었기 때문에 뭐 서울 올 일도 없는데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부천역에 그냥 나갔다가 체류탄 가스 맞고,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그전까지만 해도 데모는 주로 대학생 중심의 데모였는데 직장인들도 이제 전부 다 흰 넥타이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선 길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그래서 전 국민의 열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제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가 결국 6월 29일 날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헌법 개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주화 열망 세력 쪽에서는 우리의 승리다라고 상당히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이루어졌습니다. 뭐 육공화국, 글쎄요, 육공화국이라고 붙이는 것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또 오공화국 그냥 이어서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육공화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기존의 헌법에 비해서 좀 더 유신 이전으로 돌아간 헌법 내용들, 거의 제3공화국 헌법과 유사한 내용들도 꽤 많기 때문에 대통령 단임제, 아예 중임을 금지했어요. 왜요? 한 번 더 하고 나면 워낙 기존의 대통령들이 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욕심부려서 독재하려고, 삼선하려고 그렇게 인생의 오류를 범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재임을 금지시키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중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적, 헌정사적 경험상 이것을 금지한 것, 헌법적으로는 사실 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조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5년 담임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국회 해산과 비상조치라고 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선거 보장했고, 헌법재판소 설치했고요. 지방자치선거는 나중에 실시됐지만 지금 지방자치제도에 상당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실현된 후에 헌법의 규범의 보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뭐 그냥 짧게 해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헌법 내용들 중에 이론적으로 입헌주의적 헌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제4공화국, 제5공화국 헌법이 아닌가. 이건 도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헌민주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밖에 이론적으로는 제2공화국 헌법이 가장 자유를 많이 보장하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현실에서는 작동되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고요. 결과적이긴 하지만 3공화국 헌법과 특히 현행 헌법이 가장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1948년 이후 87년까지 약 40년 동안 9차에 걸쳐서 헌법이 개정됐지만 87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30년간 아직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현행 헌법이 뭐
기본적으로 좋은 헌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반드시 헌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형식적으로 운영하느냐. 지금 여러 헌법 교수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논의를 보면 정말 중요한 헌법 조문에 대한 논의인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의원 내각제로 하는 것이 자기 정당에 유리하냐 이 문제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몇 번 기본권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컨대 29조의 개정이라든지 뭐 다른 조문들 개정할 게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들은 조금 규정하면 되겠는데 우리 헌법 개정 절차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국회 3분의 2 의결돼야 되고요. 국민투표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라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뭐 헌법 개정이 꼭 안 되더라도 헌법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 조문의 운영을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헌법의 개정 사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 앞에 조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의 내용입니다. 전문이란 뭐냐? 뭐 앞에 있는 이제 서문이란 뜻이죠. 어떤 의미로 헌법의 역사 혹은 기본 이념 혹은 목표 등을 언급한 헌법의 서문을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있는 국가도 있고요. 국가헌법도 있고 헌법 전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이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 전문에 있어서는 규범력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체가 뭐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는 헌법 전문의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헌법 해석의 기초나 지침 방향으로 삼는다든지 또 재판 규범으로 활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헌법 전문이 헌법 재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헌법 전문 자체만 가지고 위헌 결정을 했다든지 혹은 헌법 전문 자체만 가지고 독립적인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했다든지 하는 판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헌법 전문과 각 개별적인 조문과를 함께 해석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도출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대해서 지왕군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의 행보한 자유도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소명에 입각하여 당위 인도와 공포에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하고. 네, 벌써 동사가 두 개 나왔죠.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이념 계승. 두 번째는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 모든 사회적 폐습과 구조를 삭화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네 번째고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형상을 피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자, 수도형으로 나왔지만 제정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정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법 개정 권력, 제정 권력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전문에서의 주어가 누구다? 대한 국민이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이고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주어와 마지막 동사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헌법사 아까 보시면 실제로는 누가 했어요? 행사는 국민이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 대표들이 행사를 했고 이제 3공화국 이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에 국민들이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인정한 것과 실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다는 것과 주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는 약간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차 개헌, 5차 개헌, 7차 개헌, 8차 개헌 또 현행 헌법의 개헌은 사실은 조금 더 나은 혹은 더 다른 새로운 헌법의 제정과도 유사하지만 우리 헌법 전문 자체는 이것을 헌법 개정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또 전면적인 헌법 개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판례에서는 제9차 헌법 개정까지 모든 헌법 개정은 전부 다 전면적인 헌법 개정 내지 헌법 개정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판례 넣어놨나요? 거기 안 넣었어요? 오케이. 네, 참고로 대법원 판례 96도 3376 판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헌법 개정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그 긴급조치 사건에서 유실헌법 53조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보면 우리 헌법 개정을 헌법의 전면 개정이라고 본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와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을 9차에 걸친 결과물로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한 가지 거기 헌법 전문에서 볼 만한 표현이 3.1운동으로 건립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3.1운동은 계속 들어갔어요. 3.1운동은.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추정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1운동 표현 때문에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보호의 의무는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떻게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라고 보면 헌법 전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으로부터 내용을 도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